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봉 변희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백봉을 저희가 세 번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널리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팔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한 몇 명 그것도 좀 이제 자기 이름을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네. 직접 다 이걸 체험해보고 네.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이 나아졌다. 네. 그러니까 뭐 관절염 있는 사람은 뭐 관절염, 뭐 네. 통풍은 통풍, 뭐 당뇨는 당뇨, 뭐 등등.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하는 요 백봉인데요. 뭐 우리가 세 번째 광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 백봉이라는 새 굉장히 하얀 좀, 새예요. 하얀 새. 닭보다는 약간 3분의 1 정도 크기의 새를 한 18시간 가까이 이제 새를 넣어서 고아서 이렇게 진액으로 뼈까지 들어간 거죠. 네, 뼈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장하고. 그래서 산삼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양식. 그리고 뭐 에너지, 활력 뭐 네, 이런 네. 부분들 내서. 여기 보면 성분이 백봉이 90%, 그다음 홍삼이 3%, 숙지황, 당귀, 백출, 계피, 갈근, 대추, 엄나무, 엉겅퀴, 우술, 정제수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알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알이 거의 품절이라는 말이 많이 들더라고. 예, 워낙에 주문이 많아서 그렇죠. 애들이 지금 그럼 계란 후라이처럼 먹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계란은 이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네. 백봉은 알을 한 2, 3일에 하나씩 나가지고 아, 이게 좀 귀해요. 그래서 지금 네, 알이 네. 좀 품귀 현상이 있다는데 알을 이게 사가지고 계란 후라이로 먹어도 되고 생걸로 먹어도 되고 또 즙을 구매해서 먹어도 되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여름에 왔는데도 제가 원래 이 더위에 진짜 제가 완전 쥐약이거든요. 예. 근데 뭐 별 무리 없이 여름을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계란 구별하는 법 있잖아요. 그 액 점막이 탄탄해야 되잖아. 이게 이 계란 알이 전형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탄탄한 알이게요. 제가 집에서 한번 그 이름 뭐지 이쑤시개로 찔러봤어요. 찔러봤는데도 다시 이게 막이 회복되고 안 터지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참 탄탄하고 힘이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가 뭐 화면에 연락처 나갈 텐데 이 즙이랑 알 이렇게 구매하셔서 여름을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저희 마키아벨리 프로는 광고 같은 걸 안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이 변 대표가 섭취를 해보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만 이랬으면은 제가 광고를 못 하는데 그렇죠. 제 주변에 아까 말하지만 예, 자기 예. 이름 책임질 사람 몇 명씩 네, 네, 확실하게 제품을 보증을 해서 네. 저희 이제 마키아벨리 시청층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좀 지식계층이죠. 고급지죠, 우리가. 고급한 지식층이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연배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게 네, 네. 필요하실 분들인 거 확신을 하고 저희가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안진걸 소장은 이거 안 먹습니까? 안소장은 일단 부침부터 아. 안소장 부침이 지금 드시고 계세요. 안진걸 소장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알은 먹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즙에 대해서는 좀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소장은 지금 이제 아직 안 먹고 부침만 이제 드시고 계시고 네. 그때 얘기했던 체육. 체육도 알만 먹고 즙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꺼리는 부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백봉이라는 새를 그냥 완전 푹 고았다. 네네네. 우리 그 사골족탕 먹듯이 다 꼬은 거지 어떻게 보면. 다 꼬은 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네. 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뭐 복잡해지니까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한의원 매니아인데 이거 몸에 받는 사람들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싸이, 김정은, 유현진, 안진걸, 변희재 또 누가 있을까? 제가 최욱. 이거를 이 김용민을 주려고. 김용민? 김용민이 저런 체질이 딱 좋아요. 맞아요. 자, 몸에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태블릿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최근에 태블릿으로 약간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부가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민주당 대표도 계열 그렇고. 사람들은 태블릿 이야기만 꺼내면은 그럼 탄핵 무효란 말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 종편에 나온 이 패널들도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막 발언들을 막 퍼버대가지고 네네.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정리는 사실 보수하고 박근혜 쪽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네네. 이쪽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이 이슈가 촛불 민주진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라든지 이런 거 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진영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 필요도 없었던 거야. 태블릿이든 하물며 그 당시 박영수, 윤석열이든 특검이라는 사람들도 도구로 활용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했던 거거든요. 박원석 그 정의당 정책위원장하고 네네네네. 윤태권 전 프레시안 기자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둘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촛불과 탄핵인데 네네.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태블릿이 조작됐다 그러면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당 정체성을 파괴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네네. 저는 탄핵 무효 운동의 거의 최고 에이스의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극기 탄핵 무효니 뭐 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명 더 있다면 김진태. 네네네. 저하고 김진태가 투톱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네. 탄핵을 밀고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 당시 추미애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대권 후보가 계속 망설였거든요. 그렇죠. 계속 안 하려고 그랬어. 심지어 추미애는 뒤로 박근혜를 만나려고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잘하네. 왜냐면 우리는 그걸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 거국 내각을 주장했던 분하고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민주당 중진들이 했던 행태들 제가 다 알거든. 사실 언젠가 이거 한번 제가 다 떠들어 버릴 거야, 나 씨.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미 박근혜 정권은 2010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그때는 이미 정권 교체는 거의 확실시 된다는 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1년만 있으면 네네. 가볍게 정권 교체되는데 탄핵을 저지르면 막 정기 개편 연결돼가지고 복잡해질까봐 네네. 변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가고 싶었던 기질이 있는 거고, 네. 이 판을 뒤집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안철수하고 박지원이었습니다. 손학규. 내가 그때 손학규 뒷방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손학규도 그때 어쨌든 나섰어요. 이 보수에서 약간 떨어진 이쪽 사람들이 네. 보수는 거의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네. 반기문을 데려오려고 난쳤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반기문 네. 데려왔다 박살났죠. 예. 중간층이 어떻게 이걸 엎어버리려고. 왜냐하면 네. 박근혜하고 대립했던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은 민주당은 넘어오니까 이 중간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네.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니까 네. 이 사람들이 박근혜를 치면서 자기들이 중간하고 보수까지 다 먹어서 집권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기록을 보면은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던 게 안철수로 나오고, 네. 박지원 씨는 저기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철수 시켰다. 네. 그리고 안철수는 바깥으로 나가서 탄핵을 주장했고, 박지원 씨는 물밑으로 김무성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쪽에 정족수 20석만 채워달라. 네.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김무성, 박지원은 아주 친하죠. 굉장히 두 사람이 이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뭐 영혼의 동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나중에 다 털어버릴 거야. 진짜 그러니까. 미치겠어. 말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탄핵을 지른 건 안철수지만은 탄핵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거는 박지원과 김무성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 뭐 민주당은 관계가 없었어요. 민주당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그럼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럼 니네가 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20몇 석, 그 200석이 넘어가려면은 그럼 20몇 석이 약간 불안하니까 그러면 30석 정도만 가져와라. 네. 그럼 민주당은 고민해볼게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막 모으는데 잘 안 모아졌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입장에서 박근혜 사람 탄핵했다가 지금도 탄핵 역적 60인 해가지고 이름이 돌고 솔직히 아직도 김무성, 유승민이가 뺏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시켰냐면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판례가 노무현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뇌물죄 정도는 돼야지 탄핵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K미르재단을 뇌물죄로 만드는데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탄핵 네네. 세력을. 근데 그 당시 판례가 이제 신정화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 예. 변양균하고 예. 개인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재단으로 받은 것은 뇌물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판례를 없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면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정말 빡세게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그때 선택된 자가 누구냐?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경제 공동체죠. 그렇죠. 윤석열이 만든 거지. 네. 경제 공동체 뭐 무슨 뭐 묵시적 청탁 네네. 이런 것들을 기존의 판례로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걸 네네. 억지로 만드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 위증교사의 조작날조 수사인데 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가 윤석열이고 한동훈이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윤석열이 특검제 4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네. 그거를 보고 박정희 김무성이가 야 이제 박근혜는 뇌물죄로 엮어줄 테니까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됐고
그 윤석열이가 그 면접하는 그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거 기억나시는 분 서울의 소리하고 저 더 네, 천사하고 네. 거기서 윤석열을 누군가 면접을 하는데 예. 딱 이런 윤석 나가서 아니 그 박근혜는 원래부터 그 재단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재단 돈 들어간 거 그거 진술 엮어서 뇌물로 보내면 되지 왜 못하냐 그거. 네. 그 한마디로 면접을 통과된 거예요. 윤석열이. 네. 박근혜 뇌물 엮어주겠다. 그 녹취 다 공개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는 뇌물을 엮을 수 있으니까 탄핵에 들어가자 해서 60명이 모인 겁니다. 네. 그 60명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까지도 민주당은 계속 소극적이었는데 그 민주당 내부는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을 주장했던 유일한 사람은 저기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국회의원 중에는 안민석이 제일 앞장섰지. 안민석이 유일하게 이제 탄핵을 주장했고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국정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탄핵 가고 그다음 특검 가고 순서가 오히려 뒤쳐져 있어요. 특검이. 그 어떻게 보면 검사들이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저게 탄핵이 사실 절차적으로 이게 특검 수사를 마치고 탄핵이 가야 되는데 탄핵을 하고 특검 들어가 버려. 근데 특검 검사들은 배짱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이 끝냈으니까. 정치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수사하게 마음대로 죽이면 되는 거죠.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안 하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분위기가 60명이 넘어 들어오니까 이제 네. 저 국민당에서 에이 그럼 해버리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탄핵해서 대선되는 과정에서요. 문재인이 한번 위험할 뻔했던 게 있었어요. 안철수가 한번 엎은 적 있었다고. 안철수가 엎어가지고 문재인이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홍준표가 붙으면서 됐지.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 안철수가 앞서 여론조사 1등 말이에요. 나온 적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집권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정도로 어찌 보면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따지면 집권만 따지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탄핵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도 지금의 상황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당시 상황은 얘기하는 그 당시 상황. 유추해서 지금도 민주당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시려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박근혜 탄핵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박원석하고 윤태곤이 지금 민주당도 안 해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야당이었고 대통령제가 양당제에서 박근혜 정권하고 여당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야당이 집권하는 거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민주당은 큰 변화가. 그러면 누가 이 탄핵과 이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 아까 말한 대로 김무성, 유승민이 제일 큰 영향을 받았는데 아직도 뺏지를 못하고 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영원히 뺏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앞장서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그 단물은 누가 다 가져갔냐?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단물 가져간 거는. 박지원도 좀 갖고 왔어. 박지원은 뭐 국정원장까지 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중간 세력에서. 근데 뭐 생각 보면은 안철수도 못 가져갔고, 그러니까 모든 탄핵의 그 단물은 윤석열 한동훈이 가져갔다는 건데, 자 탄핵이 없었어도 민주당 문재인 집권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탄핵이 없었으면은 절대 윤석열 집권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이 판을 짠 게 김무성, 유승민의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은 이 탄핵을 가지고 안철수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렇게 해서 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됐던 거야. 사실은 그 당시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켜서 총선에서도 선전을 했고, 그다음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가졌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했고, 그러면은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는데 그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됐던 그게 거예요. 안 됐었고 저쪽에 김무성하고 여기는 사실은 반기문을 하려고 했는데 반기문 마찬가지야. 한 열흘 만에 낙마했죠. 그렇죠. 실력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안철수는 보수를 잡아야 되는데 홍준표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보수표를 못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했을 때 이 전리품을 그대로 못 챙기고 실제로 조작 날조사했던 윤석열 한동훈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야 태블릿 조작을 하면은 너희 그 민주당 정체성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과 탄핵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전리품이니까 윤석열과 한동훈과 함께 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민주당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저 변 대표 이야기에 완벽하게 제가 동의하는 게 그 당시에 민주당 중진들의 보였던 모습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탄핵에 적극적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당시 탄핵을 성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돌격대장 안민석과 실제로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그 당시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었는데 정세균 의장이 생각보다 판을 잘 읽은 거야. 박근혜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있었는데 그때 2박 3일 잠수 타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잠수 타면서 정세균 의장이 야 이거 탄핵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정리하려면은 우리는 야당으로서 이미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네네. 정권 교체를 준비했고 네네. 정권 교체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검사들에게 조작을 시켰냐. 네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심판을 했고 정권을 가져왔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지들 검사들이 출세하려고 조작한 검사 있으면 우리는 처벌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태블릿 조작을 민주당이 한 것처럼 나는 막 그런 식으로 들려. 박완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원석이죠. 박원석. 예. 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의당은 그러면은 태블릿 조작을 같이 했냔 말이야. 윤석열 한동훈이. 왜 거기에 운명공동수로 겁니까? 정의당은 뭐든지 깊이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마치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면은 정체성 모른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을 같이 한 공범이라고 선언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네네. 아니 촛불 국민들 중에서 어느 누가 조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네네. 심판하자 그랬지.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 태블릿과 탄핵을 이꼴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서 헌법 좀 아는 변호사 그다음에 형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름 밝혀도 될 겁니다. 뭐 조상호 변호사, 뭐 현근택 변호사 등하고 제가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블릿 PC가 아니라 실제 돈과 관련된 말이 오간 증거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부당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국고 손실, 그다음에 특갈비의 사적 사용 등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그 당시나 지금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건데 오늘 윤창중 씨가 소영길 대표를 막 까는 거야. 거기도 똑같이 태블릿과 탄핵을 등치시키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소영길 대표가 태블릿 이슈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보수는 지금 그 외면을 하려고 그래요.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수는. 왜냐하면 보수에서 거의 99%가 다 저랑 같이 태블릿 조작을 같이 외쳤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에 줄 서다 보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태블릿 조작은 JTBC가 했다고 봤어요. 우리는. 윤석열 한동훈 했다는 건 생각 안 했는데 결국 과학적 근거에서 이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 드러나니까 지금 여기에 줄 서 있는 보수들이 지금 막 머리 아픈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윤창중 씨하고 이상로라는 MBC 기자 이 두 명이 어쨌든 소영길이 태블릿 지르는 거는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걸 보수가 받아야 된다.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윤창중 씨가 오늘 소영길을 막 나쁜 놈이라고 욕을 퍼부면서 야 태블릿이 조작됐는데 그러니까 소영길 씨가 매불쇼에 나가서 똑같이 얘기한 거야. 태블릿 조작을 우리가 잡아냈다가 해서 탄핵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무슨 소리냐. 태블릿 조작됐으면 탄핵은 다 부정되는 거지. 막 욕을 퍼부어서. 제가 그러면 태블릿 조작을 얘기했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제 입장은 어땠냐면은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은 박근혜가 자기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갖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들은 박근혜가 또다시 풀어야 되지. 태블릿 조작이 확정됐다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박근혜가 다 잘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와서 남은 임기 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였고 그 당시 탄핵미 운동한 보수는 박근혜 다시 와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저하고 친해질밖에 없었어 보수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 가야 되고 태블릿 조작이 드러났다고 해서 박근혜가 다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회를 얻었으면 자기가 또다시 재심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근데 이제 와서 근데 제가 그때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송영길한테 그러면 탄핵무 운동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심지어 이상로 씨는 손혜원 씨가 태블릿 조작에 대해 이슈를 해줬단 말이에요. 한참 전에. 그랬더니 이상로 씨는 막 손혜원한테 그럼 최소한 석방 운동을 하라. 자꾸 무리한 주장들을 해. 내가 볼 때 촛불에다가. 그건 보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야 될 보수들이 변절해가지고 윤석열 줄 서 있다 보니까 이 이슈가 촛불로 번졌지. 원래는 다 보수가 해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에 대해서 저는 1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박근혜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오전 11시에 이제 세 번째 박근혜 자택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용민 목사, 박승봉 목사 촛불도 같이 갑니다. 촛불도 같이 갑니다. 왜 이리 언론에 안 나와요, 근데?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죠. 너무 안 나와. 아니 소영길 대표가 지르기 전에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의혹 제기 단계 때는 언론이 많이 보도했거든요. 근데 확정을 한 다음부터 언론 절대 보도 안 합니다. 확정을 한 다음에. 근데 다만 이제 송 대표가 지르면서 이제 뭐 언론 보도 많이 되니까 이번에는 아마 박근혜 찾아갔을 때 좀 뭐 이슈가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던진 메시지는 지금 이 태블릿 조작을 어쨌든
파헤쳐주는 촛불 인사들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많이 욕을 먹어요. 진영에서. 네네. 안진걸도 욕 얻어먹고 뭐 네. 소영 대표 얻어먹고. 최근에 저는 뭐 사실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저까지 욕 먹었습니다. 최근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박근혜는 나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태블릿 조작은 박근혜 사건에서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박근혜 재판에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자기가 안 했어. 이 조작을 파헤치지 않았어. 유영아한테 속아가지고. 네. 제3자인 제가 파헤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자인 저를 촛불 국민들이 돕고 있으면은 일단 박근혜는 감사 인사를 해라. 촛불 국민들에게. 예. 보수하고 본인이 했어야 될 걸 안 한 거를 지금 촛불 인사들이 해주고 있으면 고마워해야 된다 일단. 아, 박근혜 대통령 그 자택을 가는 이유는 태블릿 조작됐다라고 본인이 밝혀라 그 이야기를 하시러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1차적으로는 네. 지금 밝히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막 그 비판도 받고 하는 촛불 인사들에게 소영길 플러스 알파 손혜원 등등 네. 감사 인사를 해라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잡한 문제가 박근혜가 또 탄핵을 부정하고 나서 들어 엎을까봐 이게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정치적으로 탄핵을 수용한다고 밝혀라는 거예요. 사실 뒤집어 엎어도 민주당 쪽에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수 분열이지. 전략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작을 파헤친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건은 오히려 검찰이 제일 좋아요. 네. 싸움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일 빨리 정리하는 거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탄핵은 이미 수용했다. 네. 그리고 이미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윤석열 취임식에 갔잖아요. 3년도 됐고. 갔잖아요. 윤석열 취임식에 갔다는 게 자기를 조작 날조로 수사한 그 검사의 대통령 취임식에 갔으면 그거 끝난 거죠, 뭐. 네. 그래서 나는 보수에서 뭐 탄핵무효 외치는 사람들한테 박근혜가 탄핵무효를 하고 싶었으면은 윤석열 집권을 막았어야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대선 전에 사면됐잖아요. 네.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을 성명서 냈는데 나와서 당신이 윤석열의 조작 범죄는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냐? 나와서 조작 날조하는 검사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고 발표해라.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거 30만 표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정치적이었더라면은 야당 아니죠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야.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형태로 했더라면은 대선 본선에서는 민주당이 표를 좀 제법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워낙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대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문재인이 1년 정도 대선 앞두고 풀어줬기 때문에 네. 1년 동안 박근혜는 정치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은 그냥 경선 때부터 하고 오셨어요. 박근혜 나섰으면은 네. 홍준표를 경선에 이길 때도 가까스로 이겼거든. 네. 박근혜 한마디 면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네. 최소한 경선 때, 대선 때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박근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럼 탄핵 받아들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탄핵을 부정할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말 나오니까 그럼 박근혜 이제 나와서 이거 7년 전 일이고 그 당시에 정치적 심판은 내가 다 감당한 거 아니냐 인정한다고 해놓고 다음 스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은 박근혜가 심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글쎄요, 저는 정보가 다른데 네.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신 상태가 안 좋다고 떠들어댄 인간이 유영아입니다. 유영아가 강용석과 합쳐가지고 끊임없이 박근혜 상태 안 좋다 아주 음해를 한 거야, 유영아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왜냐하면 저 유영아는 탄핵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인간이니까 이 태블릿 진실을 가장 방해한 게 유영아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듣고 저희가 직접 박근혜 나와서 왔을 때는 전혀 문제 없다, 심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음해를 했고 박근혜 뭐 그런 간신배들에 서서 못 움직일 수 있는데 이미 기회 놓쳤어,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보수 진영의 분들도 확인하셔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이제 변희재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수사 문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구속됐어요. 구속도 다 됐었고. 구속됐고 오히려 사면시켜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문재인 집권하지 않았으니까 네. 여기서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약간 별개란 얘기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혼란을 박근혜가 정리해주고 그 대신에 내가 정치적인 심판받는 과정에서 이 검사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주장날조한 검사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요. 나는 오히려 박근혜 개인의 명예회복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촛불 쪽에서 협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박근혜와 촛불이 화해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화해라고 하기에는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희재 대표께서 전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조작했었지 현재 이재명과 야당을 치는데도 조작하고 있다라는 요 논리의 연속선상을 많이 설파하시는 게 아니 내 말은 촛불 세력들이 편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네.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라 이거예요. 박근혜가 발표할 때 이제 그걸 제가 써준다는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차적으로 탄핵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 그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태블릿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어쨌든 좀 계속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니까 이제 태블릿 조작을 파헤치는 사람을 뭐 박근혜를 다시 뭐 모셔오려고 그러냐 그따위 음해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차라리 이미 나는 정치적인 심판 받아들였다. 근데 그 대신에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는 이건 다 파헤쳐야 된다. 그건 내가 같이 앞장서겠다. 같이 하자. 촛불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요. 박근혜 수사가 단지 태블릿만 조작된 게 아니에요. 뭐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뭐 K미르재단부터 삼성수사 엄청난 조작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다시 다 정리하면 박근혜 명예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탄핵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헌법상의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법상의 이제 범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것도 저는 탄핵의 사유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법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탄핵이 되지만은 대통령 직무 수행하다가 법 어기는 예를 들면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걸면은 다 걸리는 거지. 어느 대통령이나 다 걸리는 거지. 대통령은 다 직권남용이에요. 다 직권남용이지. 그러니까 무능하고 꼴 보기 싫으면 직권남용으로 탄핵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이라는 거죠. 탄핵이라는 그렇죠. 게 법률 쪽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버리면 끝나야 되는 미국 거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이 발의하면 상원에서 끝내는 거죠. 미국의 논리는 대통령 임기는 4년밖에 안 되는데 상원은 6년이니까 대통령의 탄핵 결정할 수 있다. 국민적 대표성이 대통령보다 상원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냥 갖다 꽂아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지들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만약 탄핵을 유지하려면 양원제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결정하는 과정을 엉망진창을 완전히 그냥 개판 쳤어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그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이 보통 이제 내각제 국가들이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헌법재판소 보면은 대부분이 전직 총리들이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법조인들이 법률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죠. 없죠. 대부분 대법원이 하든지 상원이 하든지. 우리나라가 과잉 법조 국가예요. 선관위도 전부 다 법조인들 앉아 있잖아. 아니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이 됐어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이 법조와 검찰이라는 것이 쌍생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조라 그러면요. 이제 이른바 미국에서 보수주의 법조라 그러면 석관 가져오면은 이거 법의 영역 아니다. 돌려보내는. 웬만한 명예훼손권 가져오면요. 돌려보내. 이건 니네끼리 싸워라. 그렇죠. 근데 나는 명예훼손 사건 같은 거 보면요. 야, 이거는 굉장히 전문 영역인데 이런 부분은 왜 판사가 판단하지? 그냥 토론장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느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명예사건에서. 전 뭐 개인적으로 판사들 다 없애도 된다고 봐요. 지금 AI로 가능하잖아. AI 모든 판례하고 범죄라고 다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배심원들 앉혀놓고 배심원들에 의해 가지고 그 결정 AI 판결 들어보고 그걸로 다시 재판결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태블릿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법원의 조작이 다 밝혀지면요. 아마 국민의 90%가 AI로 바꾸자고 주장을 할 거고. 맞아요. AI로 바꾸면 된다고 봐요. 판사, 검사 숫자 싹 줄이고 AI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조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가 조작은 안 하지. 그리고 편향도 없을 거고. 판결에 항상 솔직히 저는 재판 딱 들어가면 일관성은 있지. 한 1분 동안 판사 보면 이제 판단을 해. 얼굴에서 이 인간은 뒤에 누가 있구나. 거의 그 예측 그대로 판결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1년, 2년 끌 때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이미 첫날에 딱 결정 나서 유죄구나. 무의미하게 판사의 성향에 의해서 그냥 쓸데없이 서로 집어넣는 거야. 그냥 이제 재판하기가 싫어. 얘를 판사들이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왜 자기 양심으로 판결해? 전혀 양심도 아니고요. 왜 자기 양심으로 판결해? 누가 시키는 대로 갖다 적고 있는 거야, 진짜. 한심한 판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 한국의 이 법치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저기 뭐야 부속품이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작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탄핵의 전리품이 엉뚱하게 조작날조 검사들이 먹었듯이 나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전리품을 판검사들이 먹었다고 봐요. 법조인들 다 먹은 거예요. 왜냐면 민주화를 되는 과정에서 경찰 공안부하고 이쪽 국정원이 박살나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판검사들이 먹었고 지들 마음대로 권력화시켰어요.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인이 40명이에요. 이제 민주당도 그걸 놨고. 민주당도 40명이나 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민주당에서? 민주당까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참 기가 찬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박근혜가 더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나와서 한 번 던져가지고 싸워야죠. 네네. 그래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7월 5일 날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제가 그리고 전에 느낀 바는 박근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움직인다고. 나온다. 움직인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도 할 수 있겠네요.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그 우병우라든지 막 이런 그 또 측근들 끌고 다니면 절대 안 되고 아까 그때 말한 대로 완전 새로운 세력을 해야 우병우는 지금 윤석열 쪽에 붙었다고 그렇죠. 윤석열 쪽에 제가 들은 정보로. 완전 윤석열 네네. 붙어 있죠. 네네. 검사 쪽에 붙어 있고. 검사 쪽에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경환도 저희 그 대구 쪽에 있는 독자 중에서 최경환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있어서 네네. 송영길 대표가 지르자마자 바로 기사를 문자를 주면서 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줄였는데 당신 뭐 하냐 그랬더니 바로 수신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자도 안 되겠다. 쫄아 있구나. 그자도 안 되겠다. 쫄아 그런 있구나. 것들이 무슨 박근혜 측근이냐 그러고 아니 그 지금 박근혜 측근자 중에서 저랑 같이 태물의 조작을 같이 파헤친 사람이 김진태 지사하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입 딱 다물고. 윤석열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제 모든 측근 다 버리고 그때 얘기했던 최대집이나 이현주나 새로운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정치하려면. 저는 그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변론 겸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역대 없던 특활비로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특활비 썼던 거 그거 까가지고 감옥 가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부처에서 받아서 쓰는 건 관례예요, 관례. 그 사람 7년 살았어. 7년. 그런데 그걸 최경환을 갖다가 7년을 때렸는데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7년 꽉 채웠어요. 근데 왜 안 싸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이 쫄따구들의 수준이에요. 그냥 치맛자나만 붙고 있었지 아무것도 아닌 게. 최경환은 저도 같이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예. 가급적 최경환이 그래도 명예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지금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까지 싸우는데 그걸 숨어? 그건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은. 친박은 없네요 지금. 친박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서야 되는 거야. 친박 없어. 서청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막 볼 것도 없고 것도 없고 그게. 박근혜 직접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자기 명예회복하고 이제 신진들을 지원해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기가 상황이 돼서 부르면 안 되고 네네.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죠. 네. 사실 그 친박계에서 그래도 좀 대장감은 원래는 김무성이었죠, 그죠? 김무성이 원래 이 좌장이었죠. 좌장이었는데 이제 박근혜하고 결별하면서 쫓겨났죠. 쫓겨난 거죠. 박근혜한테 사실 쫓겨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잘못도 있어요. 아니 김무성이가 그 원래 그 술자리에서 말 거칠게 하는 거 유명한 사람인데 네. 솔직히 술자리에서 뭐 대통령 요구 못 합니까? 근데 술자리에서 막 2년 전에 했다는 건데 홍준표 시장도 그랬대요. 근데 나는 소문에는. 그게 모르겠어. 여성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권에서 그건 정도는 술자리에서 하는 욕은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저도 뭐 술자리에서 변희재 대표님 욕을 좀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백봉 혼자 많이 먹어라.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저쪽 말 소통하기 위해서 저쪽 편 들어야 될 때는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은 진짜 자기 누가 욕했다 그러면 그걸 용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그냥 치면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유승민도 원래 원조 친박이잖아요. 완전 좋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쳐내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로. 그 유영아 같은 인간들 깔아버린 거지. 있는 거고 이정현 같은 인간들이 있고 유영아 같은 인간들 남은 거고 본인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정현 의원을 박근혜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분 그 아부 아첨에 그 아이고 아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간신배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 정치적 자산을 엄청 갖고 태어나서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배지 한 3, 40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가 구속되면서요 보수에 한 수천억이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몇백 명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이 자산이 많다 보니까 해먹으려는 애들이 주위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진보는 왜 없지?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 그 수사 담당했던 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영장 청구한 사람이래요. 야,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소영길 대표가 처음 들었을 때 한동훈이 나와서 뭐 저질기담 떠들고 한동훈만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튀어나오고 중앙지검의 그 고영곤 사차장이 튀어나왔는데 네네. 이원석 총장, 고영곤 차장도 다 태블릿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도둑이 지발져서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소영길 대표가 이제 태블릿을 치니까 부랴부랴 소영길 그 보좌관을 구속영장을 친 김영철 반부패 2부장. 네네네. 바로 한동훈과 같이 특검대사팀에서 장시호 태블릿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인물이에요. 반부패가 옛날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잖아요. 특수부입니다. 네.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원석도 그렇고 고영곤도 그렇고 김영철도 그렇고 한동훈하고 태블릿 조작을 했던 공범들을 다 주요직에 배치시킨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송영길 보좌관이면 이거 이제 선거법이잖아요. 이거 정당 그 전당대회 선거법이잖아. 그럼 이거 공안으로 가야 되죠. 공안으로 가야 공안으로 되죠. 가야 되죠. 선거는. 네. 반부패로 온 거다. 이건 기업들 부정부패 잡는 데인데 그렇죠. 일로 오면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부패가 이쪽의 핵심이고 이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 공범들을 주요 배치를 해놓고 중요 사건 오면은 자기 그때 주요 이 인사로 이쪽으로 빼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철은 장시호 태블릿 PC는 정말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마디로 그 휴대폰 판매점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압수해서 협박해가지고 휴대폰 판매 사장의 위증 교사 시켜가지고 이게 증거 위조한 사람이거든요. 네. 자, 그럼 한동훈이가 소영일과 붙었어. 누굴 제일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랑 같은 태블릿 조작한 공범들을 제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 지금 이게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아마 다음 주에 할 텐데 저는 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 공범들한테는 수사를 안 받고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송 대표가 지금 어쨌든 태블릿 조작하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네. 그 조작 공범들의 수사받으면 수사가 똑바로 되겠냐고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자로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죄 규제법, 증거인멸 교사협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 앞에 제가 읽어드렸죠.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선거사범이기 때문에 공안으로 가야 됩니다. 공안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 기피 신청을 해라. 어차피 왜냐하면 보좌관뿐 아니라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수사받을 텐데 네. 한동훈의 조작 공범인 김영철한테 수사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게 그 송영길 대표가 운영했던 저기 연구소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연구소라고. 그거 완전 별건이에요. 완전 별건이죠. 완전 별건인데 그걸 왜 터냐 이거야. 그냥 이제 사실 예전에는 별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제 대놓고 해버리더라고요. 대놓고 가는 거죠. 대놓고 그냥 대놓고 송영길 하는 거죠. 죽이겠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조국 장관 와. 수사 이후에 여론에 의해 가지고 별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나름대로 합의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 정권 들어가지고 또 완전 또 뭉개버린 그냥 거야. 무너뜨려서 그냥 네. 한 놈 죽이려면 전방에 터는 이재명 때부터 그렇게 했죠. 이재명 수사 네, 터는 네, 거. 네, 이재명 네. 다 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전방위로 터는데 나는 민주당이 이거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탈당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 참 민주당 법사위가 아니 왜 있는지 그냥 모르겠어. 거기는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쯤은 통과됐을 것 같은데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 네. 저기 총칼 들고 쳐들어오는데 우리 갑옷 벗자? 그거는 근데 정치적인 수사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임시위 안 연다면서요? 네? 임시위 안 열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임시 안 임시 열면 아니 임시위 안 열겠다는 거 아니까 임시 안 열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잖아. 했지. 그럼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해놓고 검찰이 총칼 들고 오는데 우리는 문 열자? 문 열고 저 지역구에 가서 저기 뭐 예산 땄다고 플래카드나 붙이고 있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거 지금. 난 저거 주도한 사람 저거 간첩이라고 봅니다. 저거 잡아내야 돼요. 제가 이제 들은 정보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캐비넷이라고 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겠죠. 이 정권에서. 너무 많답니다. 이게 정치 공작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 움직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이제 총지휘자가 이재호. 그 이제 두 가지 축에서 들어오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호처럼 옛날 정치인들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실제로 검찰하고 법조에서 직접 들어오는 직접 게 들어온다.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민주당에도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예. 예, 법조인들이 그쪽 많잖아요. 라인도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 공작은 이재호, 네. 언론 공작은 이동관, 음. 이 투톱을 하는 거야 이 정권에서.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투톱은 윤석열주의가 아니라 이명박주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아니 정권에서 정치하고 언론을 지휘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저기 그 뭐지 영화 갑자기 제목도 생각하는데 포스트입니까? 여기 미국 영화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 언론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들 이런 거 많은데 우리는 그런 영화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정치 영화나 정치 드라마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수준이 네, 떨어진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정치 드라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한번 이 드라마 작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그 보좌관 출신의 드라마 작가 해가지고요. 네네. KBS에서 프레젠트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네. 내가 볼 때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인데 네. 시청률 폭락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치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줬거든. 네네. 막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을 네. 안 되고 네. 막 이상적인 정치인 나와가지고 막 멋있게 이런 것만 성공하니까 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드라마 못 보지. 아니 거기에다가 연애사를 넣어야 돼. 남녀 상열지사를 좀 넣으면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 드라마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태블릿 사건 다 밝혀지면요, 이 태블릿은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네네네. 사건은 드라마까지 가서 이 영화는 지금 김지훈 감독, 네. 화려한 휴가를 만든 김지훈 감독이 재벌이 개입했지, 검찰 개입했지 이런 막 조작 사건에 그 대해서 로맨스는 밝히고 어떻게 놓을 거예요? 로맨스는 없죠. 제가 아는데. 아니 저기 뭐야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이런 거 로맨스를 억지로 만들면 안 되나?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 손석희 역을 김승우 씨를 좀 네. 하면 좋겠다. 내가 의견 내는 거고. 한동훈 역을 뭐 최진봉으로 하자 그러대. 에이 안돼 출연료가 싸니까. 안돼 아씨 소영길 역은 소영길이 하고. 저도 하나 시켜줘요. 뭐 경상도 아니, 뭐 그냥 우병우 역 하나 까? 그래서 변희재 역은 송승헌 씨가 자원한다니. 에이 너무한다. 그래서 영화로 찍고 이제 이걸 드라마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뭐 예를 들면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 가지고는 그 로맨스 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고영태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동관 임명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MB계가 윤석열 퇴임 이후까지 대비하는 권력의 영속 이런 것들을 이건 정말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건 봐야 되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네. 이동관이가 나쁜 놈이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정치하고 언론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정권 재창출하고 이러는 건데 그 두 개를 윤석열 자기가 직접 잡아놓은 이명박의 졸개들을 어떻게 정치하고 언론 다 넘겨주냐. 자기들은 뭐 검찰하고 돈 되는 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윤석열은 정말 바보 깡통이라는 게 그죠. 정치 언론 쥐고 있으면요 윤석열 그거 뭐가 짓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동관은 이명박이 잡혀갔을 때 TV 나가서 윤석열을 엄청 깠어요. 저건 조작 날조 검사다가 엄청 깠어요 이동관이. 그리고 이재호도 지금까지 윤석열을 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넘겨준다 언론은? 아니 근데 이재호까지 지금 무슨 자리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민주화 기념이사회 예. 기념사업회 이사장. 네네. 근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어쨌든 뭐 수박이 뭐고 다 민주화 훈장 달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화 파리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정치 공작하겠다는 거지 이재호가. 그 자리가 제일 좋아 민주당 공작하기에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법조만 잡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 쥐고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하는데. 자 이재호와 이동관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법조보다 정치 언론이 더 파워풀한데.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언론이 여론을 만들고 국회가 200석이 되면 탄핵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다 줬다는 얘기는 목 내놨다는 얘기인데 지금 모를 거야 자기가 지금 뭘 주고 있는지를.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그럴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 시청률 분리징수 문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거든. 사람들이 돈 안 내게 하면은
자기 편으로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KBS라든가 이런 언론사들을 이동관한테 다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동관으로 갔겠냐. 음. 아니 방통위원장을 하고 싶으면 원래 방통위원장은 박근혜 때는 법조인 안 쳤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 안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사 안 치면은. 음. 이동관한테 넘어간 이유는 바로 이동관이 그 MB 때 한번 언론장악을 해봤잖아. 네네.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아서 네. KBS, MBC에 사장 꽂아봐 의미 없다. 네. 그냥 수신료를 없애서 그냥 민영화? 붕괴시키고 MBC는 쪼개서 팔고 이렇게 그렇죠, 하자. 그렇죠. 여기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 진짜 MB스러운 작전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동관밖에 없어요. 그 이동관은 거기에서 언론사에 대한 이 영향력들을 이제 민영화될 때 그 중간에 거강꾼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챙길 수 있죠. 지분들을. 이동관은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조중동 사주가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동관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네.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 저는 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신다는 게 윤석열처럼 막 구두발에다 마시고 이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마시고 술값 잘 내고 택시비 잘 주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동관은 지 아들하고 똑같다. 강자한테 엎드리고 약자 짓밟는 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니까 네. 분명한 거는 강자 이 기득권 세력이 이동관을 너무 좋아해요. 재벌, 족벌 언론사. 자 그러면은 MBC, KBS 이거 쪼개서 판다, 끝장낸다. 이거를 조중동이나 재벌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요 작업을 이동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천연왕국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이동관을 하나 이제 자기 거 만드는 수도 있고. 지금 재벌이 이제 언론을 소유하지 못하지만은 우회해 가지고 사실 아니, 가능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가능하죠. 뭐 그 한국경제가 예를 들자면 YTN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경제라는 게 결국은 우회된 현대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원래 ITN을 한국경제 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동관이 개입했는지 YTN은 라디오는 조선, TV는 동아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MBC를 쪽에서 그 큰 덩어리를 한국경제로 줄 수도 있죠. 그렇죠. MBC 정도를 유수하려면요 조중동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도 채널이 1, 2가 있고 EBS까지 있으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그러니까 있죠. 수신료를 안 주겠다 이러면 KBS는 절반이 이제 수익이 줄기 때문에 거의 박살 나거든요. 그러면 채널 한 개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옛날처럼 무슨 친한 친구 사장 앉혀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판을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지 뭐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본에게 줘가지고 알아서 거래대거를 해버리는 거지. 사장을 보내서 막 노조하고 싸울 때는 저항이 되는데 수신료 안 내게 해주고 MBC 쪽에 판다 했을 때는 국민들이 큰 관심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꼭 KBS를 안 보는 층이 너무 많고 젊은 층 같은 경우. 그렇죠. 아예 KBS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한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게 없어지든 말든. 그래서 제가 이제 변 대표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시청료 지금 분리징수 있잖아요. 이걸 아예 시청료를 안 내고 공영방송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지호가 답을 냈어요 벌써. 어떻게? 아마 이제 수신료를 분리해가지고 KBS 무릎 꿇린 다음에 네.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근데 매년 예산심사 들어가는 국회에서. 그러면 KBS는 이제 이 매일 와서 국회한테 엎드려 빌고 정권에 엎드려 빌어서 완전히 이제 어용 방송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걸 근데 야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언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균형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제 그 섬세한 이제 법개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뭐 시행령 수준으로서 예, 지금 정권에서는 그냥 이 정부가 돈 주는 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고. 그것도 이제 KBS가 엎드려 빌 때고. 엎드려 빌지 않으면 그냥 니네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럴 거고 분명히. 아까 말하시는 그 이상적인 공영방송의 그 제도는 다 있어요. 독일 사례도 있고 BBC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 꺼내야 될 거라고. 아니 꺼냈는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꺼내야지. 정권 뺏기고 꺼내니까 뭐냐는 게 나오죠 당연히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진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검수 안박도 집권할 때 해야지. 다 해먹고는 언론개혁이랑 검찰개혁 실패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안 했어. 다 정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시작했지. 그렇지. 정권 가지고 있고 169석 가지고 있으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집권하자마자 하든지 아니면 총선 끝날 만 했었어야죠.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참 할 말 없다.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으로도 다 하는데 이거는 뭐 169석에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도 못했으니 참 한심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변희재 대표하고 우리 태블릿 PC와 이동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 어떤 활동 하실 건지 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끝내주시죠. 일단은 우리는 7월 5일은 박근혜 사저를 가고 7월 15일에 토요일 12시에 한동훈 집 앞에 촛불 태극기 모든 단체가 다 모입니다. 수천 명 모여서 한동훈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그 정도 모였는데도 도망간다. 그럼 이제 체포해야지 않는 거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마지막 활동 방향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활동하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댓글, 알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